네, 국제경제부 퇴근해도 될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승표 선배, 강보인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인데, 뭐 물가를 측정하는 방식이나 어떤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이제 새롭게 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조금 그 원론적으로 그 한 시대가 저물고 이제 정말 새로운 고물가 시대를 맞아서 뭔가 새로운 좀 경제적인 이론을 좀 주장하는 목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오늘 남 선배가 인플레이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셨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연방준비제도고, 또 뭐,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경제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각 대학에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예측을 못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사실 1, 2%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세수도 예측을 뭐 3분의 1씩 틀리고 뭐 60조씩 틀리고 뭐 이런 나라니까. 자, 저 이 차트를 보면은 작년 초에 그 올해 인플레이션을 예상한 거거든요. 저 점선 부분이 이제 추정치예요. 근데 저 선을 보시면은 작년 12월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이 2%대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해놨잖아요. 뭐 지금 뭐 7%, 8% 이러고 있으니까 저 예측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틀리는 것도 어느 정도 틀려야지. 2배 넘게 틀려버리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뭐 제가 그런 이론들을 다 알 만큼 뭐 경제학에 전통한 건 아닙니다만 뭐 어떤 분이 뭐 프리드먼의 뭐 경제학 서적을 아주 뭐 감명 깊게 읽었다는 분도 계시고 한데 프리드먼이 뭐 모든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화폐적 현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이 완전히 깨졌죠.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떤 화폐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작년, 재작년, 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는 저 차트에서 보듯이 인플레이션이 뭐 아주 안정적이었거든요. 오차 범위도 어. 너무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보면은 2020년 이후로 엄청난 돈을 풀었지만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뭐 2%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연준이 타깃으로 한 게 이제 2%였고 그래서 연준이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던 거죠. 지금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한시적일 거다. 아니 뭐 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오버슈팅이 되더라도 용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연준이 뒤늦게 대응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프리드먼의 어떤 그 현대 통화이론은 인플레이션 예측이 안 맞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어떤 공감대를 얻었던 것 같고 그 실무에서 띄고 있는 이제 경제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예측을 하는데요. 아웃풋 갭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예측을 하기도 하는데 이 차트에서 보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확 급등한 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도 어떤 이론도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지 설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지적하는 건 뭐냐면 아니 팬데믹이 터졌을 때의 그 초기의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쏟아냈는데 아니 인플레이션 전망이 이렇게 정말 엉망으로 깨져버렸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논문들이 안 나오느냐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학자들이 너무 좀 안일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너무 수요 측면만 본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어떤 좀 단일하고 탄력적이고, 즉 이제 가격이 뛰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요를 맞춰줄 것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균형으로 갈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공급이 단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저널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노동시장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동시장에서 이제 사람이 없어서 되게 이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이제 저임금 일자리라 하더라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보니까 이제 임금 높이고 급여 높이고 이러면은 금방금방 이제 또 어떻게든 사람을 구하고 하는데 가정 돌봄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 바틀렉, 공급망 병목 현상이 있는데도 식당이나 좀 이런 전문적인 음식점에서는 그래도 식자재를 좀 조달을 해 나가는데 이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가정에서 필요한 식자재를 구하는 건 여전히 어렵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의 공급이 어떤 단일한 속성을 지닌 것도 아닌 것 같고 업종별로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도 않다. 조금 이번 인플레이션 사태가 이제 당국자들에게는 이제 사실 인플레이션 진화가 발등에 불러 떨어졌지만 이제 월저널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좀 더 근본적으로 현대 경제학이 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좀 경제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결국은 현대 경제학에 대해서 사람들의 어떤 신뢰가 바닥에 이를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는 어떤 지도 없는 항해를 하는 그런 사람 꼴이 될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제학자들의 어떤 분발이 필요하고 학계에서 좀 반성하고 하여튼 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좀 이야기를 좀 가져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조금 재미없는 경제학 이론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좀 이게 저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예측을 못한다? 그러면은 과연 통화정책, 경제정책을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좀 어떤 정책 신뢰의 문제에 좀 봉착한 게 아닌가 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통화 정책을 설계하는 당국자나 아니면 경제학자들도 되게 팬데믹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표현이 미중유라는 표현이었잖아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해서 기후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사실상 계속해서 사회 환경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경제학자들이 사실 전염병과 관련해가지고 경제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단일하게 뭔가 연구 모델을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화정책 또 경제라는 게 이제 결국은 한 나라의 이제 국민들의 거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여가지고 최대한 실수 없이 고려해야 될 요인들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저는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경제학자들 중에 이번 팬데믹 이전에 겪었던 어떤 세계적인 전염병을 경제학 측면에서 공부를 했었던 학자들이 몇이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세계적 전염병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할 수 없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일단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이 가져올 충격, 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의 자원이 들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다라고 돼버리면 과연 그러면 그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것인가. 그렇죠. 어떤 분께서는 뭐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뭐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세수 예측을 뭐 60조나 틀려놓고도 뭐 이게 유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다음부터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내야 되느냐. 어쩌면 뭐 동해 앞바다에서 유정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상륙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미증유의 이렇게 그거를 돼버리면 고려하면 정책의 신뢰라든지 그다음에 안정성이라는 게 완전히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정책 당국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굉장히 좀 거시적인 이야기인데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좀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좀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건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 사실 간단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8%라는 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의 월급에서 8%를 깎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네. 이거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지갑에서 내 소득의 8%를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가져가 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힘들게 우리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임금 협상에서 임금 2%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8%면 우린 6% 삭감당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사실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측을 못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라든지 물가당국은 우리 월급 6%를 도둑질해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아, 네. 만약에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예측할 수 없다면 제 월급 날라간 부분을 속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중앙은행들이 결국 근본적으로 투입하는 그 유동성이 양에 따라서 이게 뭐 자산 가격이 크게 비대해지면서 그 인플레이션 아니면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인플레이션의 요인은 그런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이번 팬데믹도 있었고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뭐 공급망 문제 있었지만 그런 근본적인 유동성에 대한 문제를 중앙은행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유동성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많은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은 큰 이제 숙제를 좀 물가 당국에게 좀 제시를 하면서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들어서 가장 큰 변곡점은 미국의 5월 CPI였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굉장히 그 물가에 지금 크게 지금 출렁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더 근본적인 얘기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하겠습니다.